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상당히 좀 독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선박법을 발의할 것이란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중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정책의 자국 산업 보호, 우선주의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자칫 이 발의될 선박법이 잘 나가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선박법이 우리나라 조선사에 왜 큰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미국이 조선업 자립을 위한 초석으로 선박법을 발의하는 거라서 향후에 중국 말고 또 다른 경쟁자 미국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미국은 자신들의 꿈 조선업 재건에 나설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이제 향후에 큰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야기의 출발은 미국이 군함과 상선을 증가시키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 해군준비태세보장법 이하 해군법이 발의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 해군 군함 건조를 한국, 일본 이런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이 근거를 마련한 법안인데요. 해군법이 군함을 늘리겠다라는 법안이라면 선박법은 상업용 선박, 그러니까 상선을 늘리겠다,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박법이 아직 발의가 된 건 아닙니다. 발의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설레발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업계에선 올해 안에는 발의될 것으로 지금 예상 중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선박법은 작년 의회 임기 말에 발의가 됐지만 회기 종료, 시간이 없어서 자동 폐기가 됐었습니다. 어느 정당이 반대를 해서 통과가 못 됐던 게 아니라 12월에 발의를 했고 12월에 이제 의회가 종료가 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통과를 하지 못했던 건데요. 이번에 발의된 해군법 역시 작년에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가 됐지만 이번에 재발의가 된 것처럼 선박법도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고요. 또 선박법 자체가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이고, 이 발의한 의원들 전원이 모두 임기를 다시 이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선박법 발의 및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박법은 쉽게 말해 국가가 상선을 늘리겠다, 이런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왜 국가 차원에서 상선을 늘리려고 하는지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사실 뭔가 경제적 이익, 효율성 그 자체보다는 국가 안보 목적이 좀 큰데요. 상선에는 전략 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시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쓰이지만 전시에는 물자, 에너지 이런 수송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쓰인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전략 상선은 국적 상선을 기반으로 하는데, 미국의 경우 1960년대 3척 가까이 보유했던 상선이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4년 기준 185척으로 급격히 떨어진 상태고요. 미국 내에 돌아다니는 내항선을 제외하면 93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후화된 선박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컨테이너 상선만 23년 기준 300척이 넘는다고 하는데, 미국의 이제 국가 몸집, 국가 규모를 고려하면 상선 수가 현저히 적은 겁니다. 이렇게 적은 상선 수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끌어올리겠다, 이런 게 이제 미국 선박법인데, 지난 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2034년까지 250척으로 상선 수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법까지 만들면서까지 상선을 늘리겠다는 건 이제 중국 영향도 큽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칫 방심했다간 이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해군력 자체는 미군이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최근에 수적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여기에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건조수만 봤을 때 전 세계 기준 가장 선박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국가이고요. 이미 조선업 인프라가 완전히 다 갖춰진 중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위기의식에 만들어진 게 바로 선박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선박법의 계획대로 2034년까지 상선 250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외부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냉정하게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지금 잃어버렸다, 경쟁력 상실했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받는데요. 연간 상조 건조 실적이 1975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연간 70척 정도였는데, 지난해 기준 5척
뚝으로 뚝 떨어졌고요. 이대로라면 2034년까지 단순 계산했을 때 50척 미만 정도 건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진 건 자국 조선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이 오래된 법, 존스법 영향이 큽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에 돌아다니는 이 선박을 무조건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이 미국 내 일감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법안인데, 장기적으로 경쟁 없이 시장 나눠먹기로 이 법안이 악용되면서 설비 투자 축소, 노후화 이러면서 이제 건조 능력이 떨어진 게 현재 미국 조선업의 현실입니다. 이 돈 많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상선 발주를 해서 선박량을 늘리면 될 것 같지만 이 역시 현재 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상 군함뿐 아니라 전략 상선 건조 역시 미국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전략 상선 자체가 군용, 그러니까 안보적 이슈가 있다 보니 타국의 수주를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상선을 늘릴 능력이 현저히 없고 부족하고, 법적으로도 외국에 선박을 사서 늘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결국 외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발의된 이 선박법에는 2029년까지 동맹국의 건조 선박의 참여를 한시적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말은 동맹국의 참여 이런 식의 조금 고결한 표현을 쓰지만 그 내면은 사실상 동맹국의 SOS를 치고 있다, 이거와 다름이 없는데요. 결국 이번에 선박법이 발의된다면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에 선박을 경쟁력 있게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상선 경쟁력,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에서 상선을 발주하려면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 때문에 가격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선박법으로 가격 경쟁력, 기술력을 갖춘 한국, 일본 조선사에게 발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고,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이 구매 요인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제 일감을 받고 미국은 전략 상선을 확보할 수 있게 서로에게 윈윈인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국가 안보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렇다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상선은 국가가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 발주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선박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더라도 민간 기업에서 상선을 구입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물론 선박법이 통과되면 각종 인센티브 등 구매를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그럼에도 기업들은 자신들한테 쓸모가 없다면 이 상선을 주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 시점에서 민간 기업에게 필요한 상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종이 무엇인지 따라서 그 선종에 주문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업계에서 추정하는 건 이제 LNG 운반선의 발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영향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고 LNG, 셰일, 석유 이런 기존 하속 연료 사업을 키우겠다고 선언을 했죠. 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LNG 수출 프로젝트에 승인을 내렸고, 바이든 정부가 중단한 LNG 액화 터미널의 신규 승인까지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LNG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LNG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LNG 운반선이나 LNG 관련 선박들의 주문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LNG 수출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전제 하에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가 산출한 미국 LNG선 선박 수요는 2035년까지 최대 426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선박법에는 또 여러가지 세액공제나 보조금 지원 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터라 기업 입장에선 싸게 LNG 선박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99%를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일감이 더욱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미국은 그동안 LNG선을 발주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미국이 LNG를 순수출한 게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던 터라 기업들이 LNG선을 적극적으로 수주하지 못했고, 그동안 해외 유럽 회원사들에게 용선료를 지불하고 수출했다고 하고요. 또 바이든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LNG 수출 억제가 되면서 선박 발주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앞선 이제 언급했던 트럼프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LNG를
포함한 하석 연료에 드라이브를 거는 터라 LNG 선박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박법 자체가 미역 기업들로 하여금 상선 구입을 강매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얼마나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해주느냐에 따라 선박법의 효과가 결정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발의된 법안을 보면 매년 2.5억 달러의 상업 선박 건조 지원, 보조금 개념이겠죠. 전략상선이 포함된 해상안보함대 연간 보조금을 2034년까지 723만 달러로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한 척에 수천억 원 하는 선박 특성상 대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지원책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 발의될 법안도 여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수요 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면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일각에선 조금 더 적극적인 보조금이 좀 미국 정부에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는 시각도 업계에서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매년 2.5억 달러 상업 선박 건조 지원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하나로 치면 3,7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이게 이 자체 굉장히 큰 돈이긴 하지만 선박 자체가 한 척에 수천억 원인 거를 고려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지원 규모라고도 할 수 있어서 좀 더 자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LNG선 보조금 정책 이런 부분에서 봤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선박법을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선박법은 경쟁력을 잃은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단기적으로는 앞서 계속 이야기한 선박수를 빠른 시간에 늘린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그럴 능력이 없으니 동맹국에 손을 벌린다 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조선소 인프라, 그러니까 조선업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상선과 군함을 스스로 건조하고 유지보수하는 능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좀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조선시장의 파일을 미국에 떼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취재한 취재원 모두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 구축,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다,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선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미국과 맞지 않다는 건데요. 직관적으로 조선업은 전체 원가의 40% 정도가 인건비일 정도로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배터리, 자동차 등등 공장, 이 산업은 그래도 많이 자동화가 돼 있는 반면 조선업은 사실상 거의 모든 작업에서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업종인 만큼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업종인데, 더 나아가 노동자 중에는 선박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이런 노동자들이고요. 숙련도가 없는, 그런데 인건비는 비싼 이런 미국에서 과연 조선업의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이런 데에 좀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업은 밸류체인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배를 짓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밸류체인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철강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철강업도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조선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밸류체인 구축도 필요한데 아예 지금 깔려있지 않다고 하고요. 또 초대형 선박을 만들기 위해선 미국 내 도크도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걸 다 하루아침에 구축을 할 수 없고, 이게 모두 유기적으로 되기 위해선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자립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움을 요청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지금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진출을 이제 장려한다거나 이렇다는 건데, 이미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작년에 인수를 했죠.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필리조선소도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조선소이기도 하고요. 만성적자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점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과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미국 진출을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발의될 이 선박법 관련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확실히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우리나라가 좀 잘 활용을 하면 또 다른 또 새로운 시장으로 열려서 또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이 한 단계 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